2026년 2월 첫째 주, 인도 케랄라주 코지코드의 한 병원에 40대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고열의 경련까지. 처음엔 뇌염인 줄 알았죠. 그런데 72시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니파 바이러스 양성. 일주일 뒤 가족 3명과 의료진 2명이 추가 확진됐고 병원은 즉시 폐쇄됐습니다. 반경 3km 이내 주민 1만 2천 명이 격리 대상이 됐죠.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정확히 5년에서 6년 간격입니다. 우연일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WHO 전염병 대응팀장의 말이죠. 실제로 발생 간격을 정밀 분석하면 5년에서 7년 사이로 들쭉날쭉합니다. 통계적 우연이 만든 착시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6년마다 대유행을 목격하는 것처럼 느낄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 팽창 속도. 숲이 농장으로 바뀌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면이 넓어지는데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둘째, 인간의 경계심. 대유행이 끝나면 사람들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스크를 벗고 손 씻기를 소홀히 하죠. 정부는 방역 예산을 줄이고 백신 개발 속도를 늦춥니다. 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건너오려면 여러 번의 변이가 필요합니다. 그 변이가 쌓이는 시간이 대략 5년에서 7년, 그리고 인간 사회가 경계를 풀고 개발을 재개하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이 두 주기가 맞물려서 5에서 6년마다 팬데믹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6년 주기는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패턴입니다. 그런데 2026년 니파는 이전과 다릅니다. 숫자가 다르거든요. 니파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75%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75명이 죽는다는 뜻이죠. 코로나의 치사율이 1, 2%였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독감은 0.1% 미만이고요. 니파는 독감의 750배, 코로나의 50배 치명적입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케랄라주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50명입니다. 그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정확히 76%의 치사율이죠. 2018년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감염자 19명 중 17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89%까지 치솟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니파는 뇌와 폐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고열과 두통,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독감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3에서 14일 사이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뇌염이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이 일어나죠. 호흡곤란이 동반되면서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2026년 현재까지 니파에 대한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감염되면 증상을 완화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죠. 반면 코로나는 백신이 1년 만에 나왔습니다. mRNA 기술 덕분이었죠. 니파도 같은 기술로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임상시험부터 양산까지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코로나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코로나는 빠르게 퍼졌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됐죠. 반면 니파는 천천히 퍼지지만 걸리면 10명 중 7명이 죽습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통계적으로는 코로나가 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니파가 훨씬 두렵습니다. 감염 자체가 곧 사형 선고에 가까우니까요. 75%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공포의 크기이자 경제가 멈추는 속도이고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인도 정부는 즉각 국경을 봉쇄하고 항공편을 50% 감축했습니다. 2026년 2월 둘째 주, 인도 증시는 3일 연속 하락했죠. 항공사와 투리즘 관련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왜 대유행은 안 될까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시아에 모여 삽니다. 2026년 기준 약 46억 명이죠. 이 중 중국이 14억, 인도가 14억 5천만, 일본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산다는 거죠. 인도 케랄라주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860명입니다. 농촌까지 포함한 평균인데도 이 정도예요. 중국 광동성은 1제곱킬로미터당 630명, 일본 도쿄권은 6천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도시화가 가세합니다. 2000년 인도의 도시화율은 28%였습니다. 2026년엔 36%로 올랐죠. 인구로 환산하면 약 2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겁니다. 중국은 더 극적입니다. 2000년 36%였던 도시화율이 2026년 65%를 넘어섰거든요. 약 4억 명이 도시로 몰려든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신개발지에 정착합니다. 문제는 그 개발지역이 예전엔 야생동물 서식지였다는 점입니다. 인도 케랄라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열대우림 기후로 박쥐 서식지가 많았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과수원과 고무농장이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숲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섰어요. 박쥐는 갈 곳이 없으니 과수원 근처를 배회하고 대추야자나 망고 같은 과일에 침을 묻힙니다.
사람들은 그 과일을 따먹거나 수액을 마시죠. 니파 바이러스는 이렇게 건너옵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2003년 사스가 발생한 광동성은 야생동물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양고양이, 오소리, 뱀이 시장에서 거래됐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 화난수산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야생동물과 사람의 접촉면이 넓을수록 바이러스가 종간장벽을 넘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인구 밀도는 높지만 위생 수준도 높죠. 그런데 일본의 진짜 리스크는 고령화입니다.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인 거죠.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니파 같은 고치사율 바이러스가 일본에 상륙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시아는 경제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30%를 담당하고 일본은 첨단 부품 공급망의 핵심이며 인도는 IT 서비스와 의약품 원료의 허브죠. 이 세 나라 중 어느 하나라도 멈추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립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중국 우한이 봉쇄되자 현대차와 도요타가 생산을 중단했던 거 기억하시죠? 니파가 확산되면 그 악몽이 재현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계좌와도 직결됩니다. 2026년 2월 10일 월요일 인도 문바이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패닉셀이 쏟아졌습니다. 니파 확진자가 50명을 넘었다는 주말 뉴스 때문이었죠. 에어인디아는 장 시작 30분 만에 12% 급락했고 인디고 항공은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호텔 체인 타지는 9%, 여행사 메이크마이트립은 11% 빠졌죠. 시장은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 인도발 입국자 중 니파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 보도가 터졌습니다. 즉시 아시아 전역 증시가 출렁였죠. 홍콩 항생지수는 2.3%, 일본 니케이는 1.8%, 한국 코스피는 1.5%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자산을 팔기 시작했고 2월 셋째 주 금값은 온스당 2,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염병은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독을 풉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공장이 멈출까? 물류가 막힐까? 소비가 얼어붙을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으면 주식은 팔리고 채권과 금으로 갈아탑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약 3주간 미국 다우지수는 37% 폭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30% 넘게 빠졌죠. 어떤 섹터가 무너질까요? 역사가 답을 줍니다. 코로나 때 가장 먼저 타격받은 건 항공, 관광, 호텔, 외식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멈추니까요. 그 다음은 제조업. 중국 공장이 멈추자 글로벌 공급망이 끊겼죠. 2026년 니파도 같은 경로를 밟을 겁니다. 인도는 세계 의약품 원료의 40%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제약사가 타격받죠. 하지만 모든 섹터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 넷플릭스, 줌, 아마존, 쿠팡 같은 비대면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와 모더나는 시가총액이 몇 배로 뛰었죠. 니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 의료, 배달 플랫폼, 그리고 무엇보다 백신 개발 기업이 주목받을 겁니다. 모더나는 이미 니파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2026년 2월 현재 주가는 23%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패닉에 팔면 손실이 확정되지만 바닥에서 사면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2020년 3월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을 때 대부분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닥이었고 그 이후 1년간 2배 넘게 올랐죠.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 위기를 해결하는 기업, 그들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겁니다. 박쥐는 니파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입니다. 박쥐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살지만 박쥐는 아프지 않죠. 수천 년간 진화하면서 공생관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인간으로 넘어올 때 생깁니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니파를 처음 만나거든요.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75%까지 치솟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걸까요? 우리가 박쥐의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인도 케랄라주를 봅시다. 1990년대만 해도 울창한 열대우림이었습니다. 박쥐들은 숲속 나무 위에서 과일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고무농장과 과수원이 급속도로 확대됐습니다. 숲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망고와 대추야자 나무가 심어졌죠. 박쥐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으로 날아들어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박쥐의 침과 배설물에 니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박쥐가 과일을 깨물면 바이러스가 과일에 묻죠. 사람들은 그 과일을 따먹거나 수액을 짜서 마십니다. 2026년 케랄라주 첫 확진자도 대추야자 수액을 마셨다가 감염됐습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했죠. 당시엔 돼지 농장이 문제였습니다. 숲이 농장으로 바뀌면서 박쥐들이 농장 근처를 배회했고 돼지가 박쥐 배설물에 오염된 과일을 먹었어요.
돼지가 중간 숙주가 된 겁니다. 이건 부동산 개발과 환경 파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생물학적 리스크가 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숲을 밀어내고 농장을 만들면 당장은 이익이 생깁니다. 고물을 팔고 과일을 수출하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나중에 청구됩니다. 니파 같은 전염병이 터지면 방역 비용과 경제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죠. 2026년 2월 기준 인도 정부는 니파 대응에 이미 5억 달러 넘게 쓰고 있습니다. 케랄라주 경제 손실은 최소 2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박쥐는 특히 위험합니다. 전 세계 포유류의 20%가 박쥐인데 이들이 보유한 바이러스 종류는 3,000가지가 넘습니다. 니파 말고도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 모두 박쥐에서 유래했죠. 박쥐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고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변이도 빠릅니다. 게다가 박쥐의 체온은 높고 면역체계는 강해서 바이러스가 박쥐 안에서 단련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련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해결책은 뭘까요?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숲과 농장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는 거죠.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1998년 니파 사태 이후 돼지 농장 주변에 완충림을 조성했고 그 이후로 니파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개발 압력은 계속 커지고 완충지대를 만드는 비용은 아무도 내고 싶어 하지 않죠. 결국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박쥐의 집을 빼앗고 바이러스를 만나고 팬데믹을 겪고 또다시 개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니파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사율은 높은데 왜 대유행은 안 될까요? 니파 바이러스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치사율 75%라는 끔찍한 숫자에 비해 확산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느립니다. 2026년 2월 기준 인도 케랄라주에서 시작된 니파는 한 달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였다면 수만 명이 감염됐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답은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에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최대한 많이 퍼지는 것. 그러려면 숙주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숙주가 빨리 죽으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으니까요. 코로나를 봅시다. 치사율은 1~2%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감염자 대부분이 가벼운 증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했거든요.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죠. 이게 바이러스 입장에선 성공적인 전략입니다. 반면 니파는 정반대입니다. 감염되면 3에서 14일 사이에 뇌염과 호흡곤란이 시작됩니다. 환자는 급격히 쇠약해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죠. 병원에 격리되거나 집에서 누워 지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퍼질 시간이 없죠. 게다가 니파는 주로 체액과 밀접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공기 중으로 홀홀 날아다니는 코로나와 달리 환자의 침이나 쌈에 직접 닿아야 감염됩니다. 전파 효율이 현저히 낮은 겁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바이러스 학자 피터 피오트 박사는 2024년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치사율과 전염률은 반비례 관계다. 바이러스가 숙주를 너무 빨리 죽이면 자신도 확산할 수 없다. 진화적으로 성공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살려두고 천천히 퍼진다. 에볼라도 같은 경우입니다. 치사율 50에서 90%이지만 대유행은 안 됩니다. 환자가 너무 빨리 죽어서 바이러스가 퍼질 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니파는 안전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공포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바이러스는 변이합니다. 우연히 전염력이 강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죠. 만약 니파가 변이를 통해 잠복기를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 후 2주 대신 4주 동안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4주 동안 환자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갑자기 뇌렴이 시작되는 거죠. 이미 수백 명에게 옮긴 다음에요. 더 무서운 건 공기 전파 변이입니다. 현재 니파는 밀접 접촉으로만 전파되지만 만약 코로나처럼 공기 중으로 퍼지는 변이가 나타난다면 치사율 75%의 전염력까지 갖춘 슈퍼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2025년 미국 CDC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런 변이가 나타날 확률은 1% 미만이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1%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6년 주기설로 돌아가 봅시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패턴입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박쥐 서식지를 침범하고 방역 시스템이 느슨해지는 사이클. 그 사이클이 5에서 7년쯤 걸린다는 거죠. WHO 전염병학자들은 바이러스는 달력을 보지 않는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만나는 빈도를 스스로 높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파가 지금은 느리게 퍼지지만 우리가 개발 압력을 멈추지 않는 한 다음번엔 더 강한 변이로 돌아올 겁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개인과 국가 두 층위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개인부터 봅시다. 니파는 비말과 체액으로 전파됩니다. 손 위생이 가장 중요하죠. 2020년 코로나 때 우리가 배웠듯이 손 씻기와 마스크만 제대로 해도 감염 확률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방역을 넘어서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면역 자산 관리입니다.
전염병 시대엔 면역력 자체가 자산입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누구는 무증상이고 누구는 중환자실에 갑니다. 차이는 면역력이죠. 니파처럼 치사율 높은 바이러스일수록 이 차이는 생사를 가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2023년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선 면역세포 활동이 40% 이상 저하된다고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보 필터링도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 지금도 SNS엔 니파 관련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뭐뭐 먹으면 치사율 낮아진다는 글이 수천 번 공유되고 있죠. 속지 마세요. 질병관리청과 WHO 공식 발표만 믿으십시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 이게 2026년 생존 스킬입니다. 국가 차원에선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 주권이죠. 2020년 코로나 때 백신을 개발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은 자국민부터 접종했고 나머지는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니파는 코로나보다 치명적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심이죠. 하지만 임상시험부터 양상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니파가 확산되면 해외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주권이 없으면 국민 생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방역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의 음압병상은 전국에 1,200개입니다. 코로나 때 3,000개까지 늘렸다가 절반 이상 줄인 거죠. 니파가 국내 유입되면 이 병상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근본적인 대비는 감시 체계입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AI 기반 전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2026년 2월 이 시스템이 인도발 입국자 중 니파 의심 사례 3건을 조기 발견했습니다. 모두 공항 검역에서 격리됐고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죠.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개인은 면역력과 정보력으로, 국가는 백신과 인프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비엔 비용이 듭니다. 평소엔 낭비처럼 보이죠. 하지만 팬데믹이 터지면 그 비용의 수백 배를 잃습니다. 대비의 가치는 위기가 와야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2026년 2월 니파 뉴스가 터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포에 사지 말고 시스템에 투자하라. 전염병은 반복되지만 대응하는 인류의 기술은 진화합니다. 2003년 사스 때는 백신 개발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1년 만에 mRNA 백신이 나왔죠. 2026년 니파 대응도 더 빠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섹터는 명확합니다. 첫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 모더나, 파이자 같은 mRNA 플랫폼 보유 기업들이죠. 이들은 니파 백신 개발에 즉시 착수했고 2-3년 내 상용화할 겁니다. 둘째,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전염병 시대엔 비대면 진료가 필수가 됩니다. 셋째, 공급망 관리 기술. AI 기반 물류 최적화, 자동화 창고, 이런 시스템이 흔들린 공급망을 재편할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단타는 금물입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했다가 6개월 만에 반토막 났던 걸 기억하세요. 테마주는 단기 투기일 뿐입니다. 진짜 투자는 구조를 바꾸는 기술에 해야 합니다. mRNA는 니파만 막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전염병 백신의 플랫폼이 될 기술이죠.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전염병은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서울 강남은 올랐지만 지방 상업용 부동산은 폭락했습니다. 2026년 니파 상황도 비슷할 겁니다. 핵심 주거지는 버티지만 유동인구 이존형 자산은 타격받을 겁니다. 투자한다면 핵심 입지, 그것도 주거용이 안전합니다. 현금 비중도 중요합니다. 전염병 초기에는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합니다. 2020년 3월 주식도, 금도, 비트코인도 떨어졌죠. 유일하게 가치를 지킨 건 달러 현금이었습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둬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는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보유하세요.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전염병은 반복되지만 매번 인류는 더 나은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변화를 읽으세요.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기술에 투자하세요. 당신의 계좌와 가족을 지키는 길은 거기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백신 주권 없이, 방역 인프라 없이는 다음 팬데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6년 뒤 또다시 같은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